하인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얼른 말을 알아듣도록 매질을 해라. 그 손이 떨어지자 하인들이 움직였지요. 첫 번째 하인이 박진수의 팔을 비틀어 마당에 꿀렸습니다. 두 번째 하인이 몽둥이를 들었어요. 등을 내리쳤지요. 한 대, 두 대, 세 대. 박진수가 아파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씨가 달려들어 남편을 감쌌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하시옵소서. 그러자 하인 하나가 이 씨의 어깨를 밀쳤어요. 이 씨가 마당에 나동그라졌지요. 뺨이 돌부리에 부딪혔습니다. 최대감은 그 광경을 마루에 앉아 지켜보았어요. 다리를 꼬은 채 부채를 느릿느릿 붙이고 있었지요. 집 안에 쓸만한 것 다 끌어내라. 하인들이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릇을 깨고 상을 뒤집고 곡식 자루를 끌고 나왔어요. 장독을 발로 차서 깨뜨렸지요. 최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내 말 거역하면 이렇게 된다! 하인들이 곡식 자루를 수레에 실었어요. 수레가 대문을 빠져나갔지요. 마당에는 깨진 장독 조각과 쏟아진 곡식만 남았습니다. 박진수는 마당에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했어요. 이 씨는 남편 곁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지요. 그것이 다은이 도착하기 반나절 전의 일이었습니다. 다은은 눈물을 참으며 삼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어요. 삼촌 박삼돌이 주먹을 떨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장 관아에 일러 바치겠다. 다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삼촌! 관아에 일러 바치면 달라지는 것도 없을 거예요. 박삼돌의 입이 열렸다가 다물렸지요. 다은의 말이 맞았습니다. 최대감 최만식은 이 고을에서 가장 큰 힘을 쥔 사람이었어요. 관원들과도 두터운 사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지요. 관아의 고한들 돌아오는 것은 보복뿐이었습니다. 다은은 아버지 곁에 앉았어요. 등에 붙은 찢어진 저고리를 조심스레 들어 올렸지요. 멍이 어깨에서 허리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다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얼굴에서 눈물은 보이지 않았지요. 대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서러움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또렷한 빛이었지요. 다은은 아버지의 옷을 여미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어요. 깨진 장독 사이를 지나 대문 앞에 섰지요. 다은은 하늘을 한참 올려다보더니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반드시 되갚아주마, 최대감. 다은은 밤새 마당을 쓸고 깨진 장독 조각을 모았어요. 쏟아진 곡식 중 흙이 덜 섞인 것만 골라 자루에 담았지요. 하지만 흙이 묻어 못 쓰는 게 대부분이었죠. 필요한 것들을 사기 위해 시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다은은 남은 돈을 허리춤에 묶고 집을 나섰어요. 장터에 도착하니 좌판은 늘어서 있었고 물건 파는 소리도 들렸지요. 언뜻 보기에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어요. 상인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았지요. 좌판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의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다은은 쌀가게 앞에서 값을 치르며 조용히 물었어요. 주인장, 요즘 장터가 좀 가라앉은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상인은 주변을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댁은 어디서 오셨소? 친정에 일이 있어 돌아왔습니다. 박진순의 딸이에요. 상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집도 당했구먼. 댁만 당한 게 아니오. 이 마을에서 최대감한테 안 당한 집이 없소. 상인이 한숨을 내쉬며 하는 말을 들어보니 김복남이라고 하는 김간의 집안도 최대감에게 황당한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한 달 전 김간의 집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온 마을이 축하하는 분위기였는데 축하가 채 끝나기도 전에 최대감이 직접 찾아왔어요. 마당에 들어서더니
강보에 쌓인 아이를 흘끗 보고는 자리에 앉았지요. 차 한 잔을 들이키더니 느릿느릿 입을 열었습니다. 김봉남, 내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다며? 그렇습니다, 대감님. 감사하게도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게 누구 덕인지 아냐? 김봉남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이 마을을 지켜주지 않았으면 도적이 들었을 것이고, 도적이 들었으면 내 아내가 편히 아이를 낳을 수 있었겠느냐? 내가 마을을 지켜주니까 내 아이가 무사히 태어난 것이다. 은혜를 알면 사람이고 모르면 짐승이지. 사례금을 내놓아라. 최대감이 부른 사례금은 김봉남이 석 달을 일해야 겨우 모을 수 있는 돈이었지요. 김봉남이 무릎을 꿇고 사정했습니다. 대감님, 저희는 아이 미역국 끓일 돈도 빠듯합니다. 그런 큰 돈은 도저히 마련할 수가 없사옵니다. 최대감의 눈이 서늘해졌어요. 하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 장롱 서랍을 열었지요. 은가락지 하나와 비녀 2개를 꺼내왔습니다.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혼수였어요. 이것이면 되겠다. 최대감은 그것을 챙겨 대문을 나섰지요. 김봉남의 아내는 빈 장롱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강보속 아이가 어머니의 울음소리에 따라 울었어요. 그게 불과 한 달 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상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지요. 김간에만이 아니오. 장사하는 사람한테는 동행세를 걷고 가난한 집에는 보호세를 듣소. 다은의 입이 움찔했어요. 그때 장터 저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최대감이 지금 밖간에 갔다더라. 이번엔 또 무슨 일이래? 다은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쌀자루를 상인에게 맡기고 박간의 집으로 향했지요. 박간의 집은 장터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바닷가 쪽으로 난 길을 따라 걸으니 곧 담장이 보였어요. 담장 밖에서 이미 소리가 들렸지요. 다은은 몸을 낮추고 담장 모서리에 바짝 붙었습니다.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마당 한가운데 최대감이 서 있었지요. 비단 도포를 걸치고 부채를 손에 들고 있었고 하인 67이 뒤에 늘어서 있었어요. 그 앞에 박간의 박혜수가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고기잡이를 업으로 삼는 사내였습니다. 최대감이 부채로 박혜수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지요. 내가 해마다 무당을 불러 용왕께 기도를 올리는 것은 알고 있겠지? 내 돈으로 기도를 올리니까 바다가 고기를 내어주는 것이다. 1000냥을 내놓아라. 박혜수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대감님, 저희가 목숨 걸고 바다에 나가 잡은 고기입니다. 1000냥은 저희 1년 벌이도 안 됩니다. 최대감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손을 한 번 들어 하인에게 신호를 주었지요. 하인 둘이 마당 구석에 쌓아둔 그물을 끌어왔습니다. 겨우내 박혜수가 손수 엮은 것이었어요. 매듭 하나하나에 손가락이 갈라지도록 공을 들인 것이었지요. 하인 하나가 칼을 뽑아 그물 한가운데를 그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어요. 안 돼! 박혜수가 벌떡 일어나려 했지요. 다른 하인이 어깨를 눌러 다시 굴렸습니다. 배도 부숴라. 최대감의 말이 떨어지자 하인 셋이 마당 밖으로 나갔어요. 잠시 뒤 나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쾅! 박혜수의 아내가 뛰어내려 하인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제발 그만, 배만은 살려주십시오. 그게 없으면 저희는 굶어 죽습니다. 아이 둘이 어머니 뒤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최대감은 돌아보지 않았지요. 대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거역하면 집까지 부순다. 마당에는 찢긴 그물과 나뒹구는 나무 조각만 남았어요. 박혜수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구었지요. 아내가 아이들을 껴안은 채 흐느꼈습니다. 다은은 담밖에 서서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담장을 짚은 손끝이 하얗게 변해 있었지요. 한참이 지나서야 다은은 몸을 일으켜 장터로 돌아갔습니다. 맡겨둔 쌀자루를 찾아 어깨에 메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논둑을 따라 걷는 동안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등에 번진 멍, 어머니의 터진 입술, 김복남네에서 빼앗긴 은가락지와 박혜순의 찢긴 그물과 부서진 배, 관아에 가봐야 소용없었어요. 힘으로 맞서면 보복이 돌아왔지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어릴 적 아버지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의 힘으로 스스로 쓰러지게 하는 것이다. 최대감의 힘은 욕심이었지요. 무엇이든 자기 것이라 우기는 뻔뻔함이었습니다. 욕심이 큰 사람은 눈앞에 더 큰 것이 보이면 달려드는 법이었어요. 달려드는 순간 스스로 덫에 걸리게 할 수 있다면 방법은 반드시 있을 것이었지요. 다은은 쌀자루를 고쳐 메고 다시 걸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다은은 부모님을 눕혀드리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릇이라 해봐야 깨지지 않은 사발 서너 개가 전부였지요. 그때였습니다. 담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짐승인 줄 알았지요. 들고양이가 담장을 타는 소리려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곧 사람 발소리라는 걸 알아챘어요. 한두 명이 아니었지요. 다은은 행주를 내려놓고 몸을 낮춰 뒷문을 열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한 뼘만 열어 밖을 살폈어요. 맨발로 마당을 건넜지요. 발밑에 흙이 차가웠습니다. 담장 가까이 다가가 몸을 바짝 붙였어요. 숨을 죽였지요. 담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거친 목소리였어요. 울먹이는 소리였지요. 마치 살려달라고 사정하는 말투였습니다. 살려주시오. 다은은 귀를 담장에 바짝 대었어요. 한참 동안 대화가 이어졌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마침내 발소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여러 사람의 발이 흙을 밟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다은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요.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낮에 보였던 분노도 서러움도 아니었어요. 차갑고 또렷한 빛이 눈 안에 서려 있었지요. 다은은 마당을 가로질러 방으로 돌아갔어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맞물리고 있었어요. 담 너머에서 들은 것, 최대감이라는 사람의 성격, 그리고 그 둘이 만났을 때 벌어질 일. 다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지요. 이윽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됐어. 방법을 찾았어.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은은 유난히 일찍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지요. 어머니 이씨가 부엌에서 미음을 끓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리 차려입었느냐? 장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어제 다녀오지 않았느냐? 빠뜨린 것이 있어서요. 다은은 그렇게 말하곤 대문을 나섰지요. 하지만 장터로 가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은 곧장 최대감의 집을 향했어요. 망설이지도 않았고 곧장 걸어갔습니다. 최대감의 집은 마을 한가운데 있었어요. 마을의 어떤 집보다 크고 번듯했습니다. 대문 앞에 문지기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다은이 다가서자 문지기가 위아래를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지요. 넌 또 뭐냐? 매 맞으러 왔느냐? 다은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최대감님을 뵙고자 합니다. 대감님께 꼭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문지기의 눈이 한 번 깜빡였어요. 잠시 머뭇거리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와라. 다은은 대문을 넘어 안마당으로 들어갔지요. 대청마루 위에 최대감 최만식이 앉아 있었어요. 비단 도포를 걸치고 찻잔을 들고 있었지요. 다은을 보자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넌 웬 년이냐? 우걸하러 왔으면 당장 꺼져라. 다은은 마루 아래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대감님께 한 가지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최대감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웃음을 쳤지요. 내가 내 따위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다은은 고개를 숙인 채 한 발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아랫마을에 홍가네라고 하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감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지요. 홍가네가 어쨌다는 것이냐? 그 집 옆 개울에서 커다란 황금 덩어리가 나왔다 합니다. 사람 멸치 달라붙어야 겨우들 만큼 크다고 하더이다. 벌써 소문이 퍼져서 홍가네가 하루아침에 만석군이 되었다며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찻잔을 든 최대감의 손이 멈추었어요. 황금이라고?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고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최대감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찻잔을 탁 내려놓았지요. 아랫마을로 흐르는 물은 이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 물줄기는 대감님 땅을 지나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대감님께서 관리하시는 물에서 흘러내려간 것이라면 어찌 홍간의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최대감의 표정이 무언가에 홀린 듯 멍해졌습니다. 대감님 것이라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정적이 흘렀지요. 최대감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갔어요. 내 관리 아래 흐르는 물이니 그 물에서 나온 것도 내 것이라. 최대감이 벌떡 일어나서 하인들에게 소리쳤어요. 당장 마차를 준비해라. 아랫마을로 간다. 하인들이 허둥지둥 뛰어나갔습니다. 마구간에서 말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레바퀴가 마당 위를 굴러갔지요. 최대감은 도포 자락을 여미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하인 67이 뒤를 따랐어요. 마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아랫마을 쪽으로 사라졌지요. 다은은 대문 밖에 서서 그 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돌려왔던 길을 되짚었지요. 최대감의 마차가 아랫마을에 도착한 것은 해가 중천에 뜬 뒤였습니다. 마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최대감의 눈이 개울 쪽으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아랫마을 사람들이 개울가에 옹기종기 서서 무언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게 대체 뭐냐? 금 아니냐, 금. 저런 걸 누가 여기에 갖다 놓은 거야?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물에서 나온 거래. 에이, 그런 게 물에서 어떻게 나와? 최대감이 마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하인들이 앞장서서 길을 열었어요. 비켜라. 윗마을에서 온 대감님 행차시다. 사람들이 흠칫 놀라 양쪽으로 갈라섰지요. 그리고 최대감의 시야에 그것이 들어왔습니다. 개울 한가운데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무언가가 놓여 있었어요. 단순한 덩어리가 아니었지요. 사자의 형상이었습니다. 이빨까지 세밀하게 다듬어져 있어 살아있는 짐승을 황금으로 굳힌 것 같았어요. 크기도 어마어마했지요. 최대감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최대감은 한 발, 두 발, 개울 쪽으로 다가갔지요. 비단 도포 자락이 물에 젖는 것도 모른 채였습니다. 손을 뻗어 사자의 갈기를 만졌어요.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지요. 진짜였습니다. 최대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뒤에 서 있던 하인 하나가 눈을 휘둥그레 뜨며 말했습니다. 대감님, 저게 정말 황금입니까? 닥쳐라. 눈이 있으면 보이지 않느냐? 최대감은 사자의 몸통을 손바닥으로 쓸어보았어요. 갈기에서 등으로, 등에서 꼬리로. 만질 때마다 손에 전해지는 무게감이 대단했지요. 이것은 보통 물건이 아니야. 최대감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보통 물건이 아니라고. 그때 개울가에 서 있던 홍간의 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아침에야 발견했습니다요. 밤새 비가 와서 물이 빠지니까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요. 저희도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홍간애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지요. 홍간의 가장이 한 발 다가서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님, 혹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지요? 저희 같은 사람은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서요. 그제서야 최대감이 고개를 돌렸어요. 홍가네를 위해서 아래로 훑어보았지요. 내가 이것을 발견했다? 예, 대감님. 오늘 아침에 물 기르러 나왔다가요. 아직 다른데 알리지는 않았겠지? 마을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요. 최대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황금사자에서 손을 떼고 몸을 돌려 개울가에 모인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손을 번쩍 들었지요. 지금부터 단 한마디라도 떠드는 놈은 내 손에 죽는다. 개울가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잘 들어라. 목소리에 힘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이 개울로 흐르는 물이 어디서 오는지 너희도 알겠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윗마을에서 내려오는 물이다. 그 물줄기는 내가 관리하는 땅을 지나온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지요. 내 땅을 지나온 물에서 나온 것이면 그것은 내 것이다. 알겠느냐? 홍간의 가장이 입을 열려 했습니다. 최대감이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켰어요. 한마디만 더 해봐라. 내 집도 부순다. 홍간의 입이 다시 다물렸지요. 최대감은 하인들을 돌아보며 손을 휘둘렀습니다. 이 황금 덩어리를 수레에 실어라. 당장. 하인들이 달려들었어요. 황금사자는 보기보다 훨씬 무거웠지요. 이놈들 뭘 하는 것이냐? 더 붙어라. 하인 넷이 달라붙어 끙끙대며 들어 올렸어요. 하인 하나가 외쳤습니다. 대감님, 이거 정말 무겁습니다. 수레가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버티게 해. 부서지면 내 놈들 등에 짊어져서라도 가져가. 예, 대감님. 하인들이 수레 양옆에 나무를 받쳐 간신히 균형을 잡았어요. 홍간의 아내가 입을 틀어막고 울었지요. 홍간의 가장이 참다 못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대감님, 이건 저희 개울에서 나온 겁니다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대감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요. 뭐라?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요. 저희 집 앞 개울에서 나온 것이란 말입니다요. 최대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내가 발견한 것이라서 내 것이라? 한 발 다가섰어요. 그럼 내가 관리하는 물에서 나왔으니 내 것이라는 말은 못 알아듣겠다는 것이냐? 홍간의 가장이 고개를 들었지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요? 최대감이 하인을 보았습니다. 하인이 다가와 홍간의 멱살을 잡았어요. 한 번만 더 입을 열면 내 집 떼들보를 분지른다. 알겠느냐? 홍간의 가장의 입이 부르르 떨렸지요. 하지만 아내가 뒤에서 저고리를 잡아당기며 흐느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제발 그만. 홍간의 가장은 이를 악물었어요. 최대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것이지. 최대감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하하! 내 재물은 결국 내게로 오는 법이야. 그는 마차에 올라타며 하인들에게 소리쳤어요. 출발해라. 이것을 집에 들여놓을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구나. 채찍이 내려왔지요. 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황금사자를 실은 수레가 뒤따랐어요. 개울가에 남은 사람들은 멀어지는 수레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마차는 고을로 향하는 길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최대감은 마차 안에서 연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홍간의 따위가 감히 황금을 가질 뻔했구나. 천한 것들이 분수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인 하나가 마차 옆에서 맞장구를 쳤어요. 대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물이 대감님 땅을 지나왔으니 당연히 대감님 것이지요. 그렇지. 그게 세상 이치란 것이다. 최대감이 마차 안에서 몸을 기대며 말했지요. 저것을 어디에 놓을까? 대청마루 한가운데가 좋겠지? 하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청마루라면
손님들이 오실 때마다 보시겠습니다. 그래. 들어오자마자 눈에 띄게. 이 고을에서 누가 가장 힘이 센지 저절로 알게 되겠지. 최대감은 히히 웃으며 수염을 쓸었어요. 과연 대감님이십니다. 최대감은 흥에 겨워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지요. 고갯길을 돌아 올라가는 마차 안에서 최대감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앞쪽 길이 갑자기 술렁였지요. 앞쪽 최대감이 마차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먼지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 먼지 속에서 말발굽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지요.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땅이 울렸어요. 먼지가 거치자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사람들이 보였지요. 수십 명이었습니다. 정렬을 맞추고 일렬로 서 있었어요. 군사들이었지요. 창과 칼이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최대감의 하인들이 마차가 급히 멈추었지요. 뒤따르던 수레도 끼익 소리를 내며 섰습니다. 최대감의 얼굴에서 콧노래가 사라졌어요. 무슨 일이냐? 왜 길을 막는 것이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요. 군사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대감이 마차에서 내렸지요. 내가 물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네 어디 소속이냐? 하인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감님, 저 갑옷 문양이 좀 이상합니다요. 뭐가 이상하다는 것이냐? 저건 고을 군사들 갑옷이 아닙니다요. 저건 하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궁궐 호위군 문양인 것 같습니다요. 최대감의 눈이 한 번 흔들렸어요. 그때 군사들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가운데 길을 열었지요. 그 길 한가운데로 말을 탄 인물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의복은 수수했지만 기품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주변 군사들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창을 바로 세웠지요. 말 위에 인물이 수레 앞에서 멈추었어요. 얼굴이 또렷이 드러났지요. 이마가 넓었고 눈빛이 깊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나라의 임금이었지요. 최대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너무 놀라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뒤에 서 있던 하인들이 동시에 땅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최대감도 뒤늦게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비틀거리다가 겨우 한쪽 무릎을 꿇었지요. 임금은 말 위에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선이 마차 뒤에 실린 수레 위에 멈추었어요. 황금 사자가 햇빛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지요. 임금은 황금 사자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사자의 갈기를, 부릅뜬 눈을, 벌린 입을 천천히 훑었어요. 그리고 시선을 최대감에게 옮겼습니다. 조용히 물었어요. 잠깐, 황금상이 홍가네라고 하는 사람의 개울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임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길 위의 모든 사람에게 또렷이 들렸지요. 왜 이자가 싣고 가고 있는 것이냐? 최대감의 무릎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임금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지요. 말해보아라. 저것은 제 관리 아래 흐르는 물에서 나온 것이옵니다. 물이 제 땅을 지나왔으니 그 물에서 나온 것도 제 것이라 생각하여서. 임금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내 관리 아래 흐는 물이라. 그 한마디가 내려앉자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임금은 더 묻지 않았지요. 대신 옆에 군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군사들이 동시에 창을 들어 최대감을 향해 겨누었어요. 창끝이 햇빛에 번뜩였지요. 최대감의 다리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서려 했어요. 하지만 뒤에도 군사들이 서 있었지요.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길 위의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어요. 아까까지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그 입에서
이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지요. 최대감의 웃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임금의 차가운 눈빛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 사이에 다은이 있었습니다. 멀찍이 떨어진 길가의 나무 아래에 서 있었어요.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 틈에 섞여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지요. 다은의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이 장면이 올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곳에 어떻게 임금이 직접 내려오게 된 것일까요? 그 모든 일은 하루 전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은이 최대감의 집을 찾아오기 하루 전날 밤, 다은이 뒷마당에서 담 너머의 소리를 들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담 너머에는 낯선 사내들이 서 있었습니다. 관복 차림의 자가 한 명 있었어요. 허리에 칼을 찬 졸병이 10명가량 뒤에 늘어서 있었지요. 그리고 그 앞에 두 손이 뒤로 묶인 사내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놈! 한 번만 더 묻겠다. 내가 궁궐에서 황금상을 훔친 것이 맞느냐? 포박된 사내가 고개를 조아리며 울먹였지요. 맞습니다요. 나으리, 맞습니다요. 어디에 숨겼느냐? 처음에는 들고 도망치려 했습니다요. 그런데 너무 무거워서 사람 넷이 달라붙어도 겨우인 것을 혼자서 어찌 옮기겠습니까? 아랫마을 홍가네라고 하는 집 옆 개울에 버렸습니다요. 큰 바위 뒤에 밀어 넣었습니다. 담 이쪽에서 다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관원이 다시 물었어요. 그 황금상이 어떻게 생긴 것이냐? 사자 모양입니다요. 입을 벌리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요. 바닥에는 무슨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요. 왕실 문양이다. 궁궐 숲에서에 적힌 것과 일치한다. 졸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원이 다시 사내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궁궐 물건에 손을 댄 것이 어떤 죄인지 아느냐? 목이 10개라도 모자라다. 사내가 바닥에 이마를 박았지요. 살려주십시오. 나으리, 제발 목숨만은. 졸병이 사내의 등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거짓이면 내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관원이 턱을 쓸며 잠시 생각하더니 낮게 말했어요. 사안이 크다. 황금상이 궁궐 물건이라면 우리 선에서 함부로 처리할 수가 없다. 내일 바로 상부에 보고를 올린다. 사안의 크기로 보아 전하께서 직접 나서실 수도 있다. 이놈은 단단히 묶어서 끌고 가라. 도망치면 그 자리에서 벤다. 발소리가 멀어졌지요. 마을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다은은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궁궐 황금상, 사자 모양, 홍간의 개울에 버려져 있다.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또렷이 새겨졌지요. 다은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방으로 돌아갔어요. 궁궐 물건이면 반드시 임금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러 올 것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그 황금상을 최대감이 먼저 가져간다면 최대감은 황금이라는 말 한마디면 달려올 사람이었지요. 반드시 자기 것이라고 우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대감은 궁궐 물건을 자기 것이라 우기며 강제로 가져가는 현장을 임금에게 직접 들키게 되는 것이었지요. 스스로 덫에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은은 그때 최대감을 처리할 방법을 확신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다은은 최대감 집을 찾아갔던 것이었어요. 이제 다시 임금에게 들킨 최대감 시점으로 가볼까요? 임금은 이미 보고를 받은 상태였지요. 궁궐의 황금상이 도난당했다는 것, 범인이 잡혔고 아랫마을 개울에 버렸다고 자백했다는 것, 사안이 크니 직접 현장을 확인하시겠다며 내려오신 것이었습니다. 그 길목에서 황금사자를 수레에 싣고 의기양양하게 올라가는 최대감과 마주친 것이었어요. 임금은 다시 황금사자를 바라보았지요. 이 물건이 궁궐의 황금상과 동일한지 확인하라.
군사 둘이 다가와 황금 사자를 조심스레 기울였습니다. 바닥이 드러났어요. 용 2마리가 여의주를 감싸고 있는 문양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지요. 왕실 문양이었습니다. 군사 하나가 임금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전하, 궁궐 황금상과 동일한 문양이옵니다. 최대감의 다리가 완전히 풀렸지요. 무릎이 땅에 닿았습니다. 전하! 저는 이것이 궁궐 물건인 줄 몰랐사옵니다. 임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옵니다. 저는 그저 계홀에서 나온 것을 가져온 것뿐이옵니다. 임금의 눈빛이 서늘해졌지요. 남의 계울에 있는 것을 내 것이라 우기고 억지로 싣고 가는 것. 그것이 내가 평소에 하던 짓이냐? 최대감이 이마를 땅에 박았습니다. 임금은 더 듣지 않았어요. 이자를 포박하라. 군사들이 동시에 움직였지요. 최대감의 양팔을 붙들어 뒤로 꺾었습니다. 밧줄이 팔목을 감았어요. 최대감이 버둥거렸지요. 전하!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임금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입 다물라. 그 한마디에 길 위가 완전히 고요해졌어요. 임금은 황금사자 앞으로 걸어가 바닥의 왕실 문양을 다시 확인한 뒤 돌아서며 말했지요. 궁궐의 황금상을 훔친 자는 이미 잡혔다. 네가 훔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네 놈이 이 자리에서 한 말과 행동은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 자의 모습 그 자체였다. 임금은 최대감을 벌하기 위해 궁궐까지 끌고 갔습니다. 임금이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그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랫마을 사람들뿐이 아니었어요. 소문이 퍼져 최대감 고을에서도 사람들이 와 있었지요. 임금이 그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이 자가 평소에 어떠했느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누군가가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김복남이었지요. 아이를 아는 아내가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위험해. 김복남이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전하, 저는 김복남이라 하옵니다. 한 달 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자가 마을을 지켜주는 예를 모르면 짐승이라며 사례금을 내놓으라 하였사옵니다. 석 달치 벌이었사옵니다. 마련할 수 없다 하자 아내의 혼수를 빼앗아 갔사옵니다. 김복남의 아내가 뒤에서 눈물을 닦았지요. 임금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또 있느냐? 다음으로 박혜수가 나섰어요. 찢긴 그물 조각을 손에 쥐고 있었지요. 전하, 저는 고기잡이 박혜수라 하옵니다. 이 자가 무당을 불러 기도를 올렸으니 자기 덕분에 고기를 잡은 것이라며 1000냥을 내놓으라 하였사옵니다. 거부하자 그물을 찢고 배를 부숴싸옵니다. 박혜수가 그물 조각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그때 찢긴 그물이옵니다. 전하. 임금이 그물 조각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 뒤로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지요. 나이 든 여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전하, 저는 장터에서 나무를 파는 늙은이입니다요. 이자가 장터기를 쓴다며 매달 통행세를 걷었사옵니다. 내 돈이 없다 하니 좌판을 뒤엎고 나무를 밟았사옵니다. 이곳저곳에서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입을 열자 2사람이 나섰고 2사람이 나서자 5사람이 뒤를 따랐어요. 임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지요. 임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굶주린 얼굴, 멍이 남은 팔, 찢긴 그물, 눈물을 닦는 손. 임금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일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김복남이 대답했지요. 올해 들어 더 심해졌사옵니다만 작년부터 있었사옵니다, 전하. 최대감은 땅에 이마를 박은 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최대감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개의 똥이 비료가 되었다며 농사꾼의 수확물을 빼앗고 기도를 올렸다며 어부의 배를 부수고 마을을 지켜주었다며 갓 태어난 아이의 사례금을 뜯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내려앉았지요. 근본도 없는 논리로 백성의 땀을 가로챘구나. 최대감이 외쳤습니다. 전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 그저 무엇이냐? 최대감의 입이 열렸다 다물렸어요. 임금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지요. 내 너를 감옥에는 넣지 않겠다. 순간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최대감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임금은 이어 말했지요. 그러나 내 집과 재산은 부당히 얻은 것이니 전부 빼앗겠노라. 최대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하! 그것만은 논밭도, 집도, 창고도, 곡식도, 금은보화도 전부다. 내 이름 아래 있는 것은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 최대감의 몸이 앞으로 꺾였어요. 국어를 하든 밥을 얻어먹든 알아서 살도록 해라. 그 한마디가 내려앉자 군사들이 곧바로 움직였지요. 최대감의 허리에서 인장을 풀어냈습니다. 품 안에서 재산 문서를 꺼냈어요. 군사 하나가 재산 목록을 읽어 내려갔지요. 문열도 마지기, 밭여덟 마지기, 기와집 한 채, 행랑채 두 채, 창고 세 동, 곡식 300석, 금은보화. 모두 왕명으로 몰수되었습니다. 평생 남의 것을 빼앗아 쌓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임금이 마지막으로 말했지요. 몰수한 재산 중 백성에게서 부당하게 거둔 것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최대감은 밧줄에 묶인 채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비단 도포는 흙투성이었어요. 군사 둘이 양쪽에서 팔을 잡고 끌어냈지요. 최대감의 발이 흙길 위를 질질 끌렸습니다. 길가에 서 있던 사람들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최대감의 모습이 고갯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최대감의 기와집에는 왕명으로 자물쇠가 채워졌지요. 창고 문에도 봉인이 붙었습니다.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반면 물건을 빼앗겼던 김복남네에는 은가락지와 비녀가 돌아왔고 고기잡이 박혜수에게는 배를 새로 지을 목재와 그물값이 내려왔습니다. 다은의 부모님 집도 수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은은 아버지의 등에 약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나으셨어요? 박진수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다은아, 위험한 일이었다. 잘못되었으면 어쩔 뻔했느냐. 잘못되지 않았잖아요. 이 녀석. 박진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가가 붉어졌지요. 고맙다. 그런데 그로부터 사흘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은을 궁으로 들이라는 임금의 명이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삼촌 박삼돌이 허둥지둥 달려왔어요. 다은아! 전하께서 너를 부르셨다. 다은은 빨래를 넣는 손을 멈추고 삼촌을 바라보았지요. 예, 삼촌. 얘가 아니라 전하가! 임금이 너를! 네, 삼촌 바로 가겠습니다. 이 씨가 장롱에서 깨끗한 저고리와 치마를 꺼냈지요. 단정히 하고 가거라. 예. 어머니. 다은은 대문을 나섰습니다. 임금이 자기를 왜 부르는지는 짐작이 갔어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하실지, 무엇을 주실지는 알 수 없었지요. 이틀째 되는 날, 궁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전각 앞에서 안내하는 내관이 멈추었어요. 이 안에서 기다리시오.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임금이 들어왔어요. 길 위에서 보았을 때와는 달리 편안한 복장이었지요. 갑옷도 옥대도 없었습니다. 다은은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어요. 평민다은, 전하를 뵙사옵니다. 고개를 들어라. 다은이 고개를 들었지요. 임금이 맞은편 방석에 앉았습니다. 잠시 다은을 바라보았어요. 임금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사건의 전말을 들었다. 황공하옵니다. 내가 밤에 엿들은 것을 바탕으로 최대감의 욕심을 이용해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다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저 사실을 알렸을 뿐이옵니다. 개울에 황금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물이 대감 땅을 지나온다는 것. 그가 어떻게 할지는 그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옵니다. 임금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지요. 바로 그 점이 기특하구나. 다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억지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으니 힘으로 맞선 것이 아니라 상대의 힘을 되돌린 것이야. 나이가 22이라 했느냐. 그렇사옵니다. 대단한 지혜로다. 임금이 탁자 위에 찻잔을 들었어요.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았지요. 내가 보고를 받고 현장에 갔을 때 최대감은 콧노래를 부르며 수레를 끌고 오고 있었다. 그 꼴을 보며 생각했느니라. 저 자는 대체 평소에 얼마나 거리낌 없이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저리 태어날까 하고. 다은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자의 성격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구나. 사람 앞에서 떠벌리지 않고는 못 배기는 성격이라는 것을. 소녀가 자란 마을에서 그런 사람을 많이 보았사옵니다. 가진 것을 남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사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을 읽는 눈이 있구나. 임금은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어요. 내가 나라 전반의 일을 보다 보니 이렇게 작은 고을에서 일어나는 일은 놓치게 되는구나. 목소리가 낮아졌지요. 관원마저 썩어 있었다니 내가 살피지 못한 것이다. 미안하고 고맙다. 다은이 깊이 엎드렸지요. 전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소녀가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임금이 손짓을 했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고 신하 둘이 들어와 커다란 상자를 내려놓았어요. 붉은 천으로 덮인 상자였지요. 임금이 고개를 끄덕이자 신하가 천을 걷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금화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빛이 번쩍이며 방 안을 채웠지요. 다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에게 큰 상을 주겠노라. 금화는 다은이 평생 본 적 없는 양이었어요. 이것은 내 지혜에 대한 보상이며 백성을 위해 움직인 용기에 대한 답례다. 다은은 한참 상자를 바라보다가 다시 깊이 엎드렸지요. 황공하옵니다. 전하. 임금이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다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내 부모의 치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이를 보내겠다. 다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감사하옵니다. 전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임금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돌아가서 부모를 잘 모시고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라. 내가 받은 것은 내 것이되 내 곁에 사람들도 함께 나아가야 한다. 명심하겠사옵니다. 다은은 마지막 절을 올리고 전각을 나섰지요. 그렇게 모든 게 끝이 난 줄 알았지요. 다은이 금화를 수레에 싣고 집으로 가는 길. 고을 어귀에 도착하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길가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돈 좀 베풀어 주시오. 다은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길가 풀밭 위에 사내 하나가 앉아 있었어요. 허름한 옷차림이었지요. 처음에는 못 알아볼 뻔했지요. 하지만 그 목소리, 낮고 거만하던 그 울림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최대감이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 비단 도포를 걸치고 하인 67을 거느리던 자였지요. 지금은 누더기를 입고 길바닥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수레를 멈추게 하고 천천히 다가갔어요. 최대감 앞에 서자 최대감이 고개를 들었지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대감의 얼굴이 굳었어요. 다은을 알아본 것이었지요. 자기를 덫에 빠뜨린 그 여인을. 최대감은 말없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내밀었던 손을 거두어 드렸어요. 고개를 돌려 다른 쪽을 보았지요. 턱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은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지요. 미워해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최대감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비단 도포 대신 구멍 난 무명옷, 부채 대신 먼지 묻은 빈손, 하인들 대신 텅 빈 길바닥. 다은이 담담하게 입을 열었어요. 최영감, 굶어 죽기 싫으면 우리 집에 와서 일이나 하시오.